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시험은 잘 보고 오셨습니까? 이제 발표가 며칠 남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채점을 해봐가지고 나름대로는 뭐 은근 기대를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뭐 어떤 분들은 우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오늘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24일 날 2018년 3월 24일 날 시행했던 2018년도 1차 경찰 공무원 형법 기출 해설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뭐 답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또 몇 점 정도 맞으면 아시겠지만은 이걸 토대로 해서 또 다음 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걸 틀렸고 또 내가 어떤 분야가 부족한가 이런 것들을 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험의 총평을 잠깐 해본다면 아마 뭐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들도 뭐 공통점이 이번 형법 시험은 쉬웠다, 뭐 무난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뭐 대체적이고 실은 제 생각은요 쉬워도 너무 쉬웠답니다. 제가 보기로는 최근 한 5개년 정도의 기출만 분석해 본다면 가장 이번 시험이 쉬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법 공부 좀 하신다는 분들은 거의 뭐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90점을 못 맞았다 그러면 형법 공부를 별로 안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판례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이번 시험에 득점이 굉장히 유리했을 것 같고, 그래서 판례 공부를 나름대로 잘 준비하신 분들은 뭐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주위에도 뭐 95점, 100점 많고 특히 한 문제 틀린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 분도 많을 정도로 이번 형법 시험이 쉬웠다고 봅니다. 저도 한번 문제를 쭉 보니까 형법이 좀 쉬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크게 본다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판례 중심의 출제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80개의 지문 중에 77개의 지문이 판례로 출제가 됐어요. 이게 비율로 따지면 96.25%입니다. 96% 이상의 판례가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학설이라든지 또는 뭐 법조문을 좀 등한시했더라도 판례만 여러분이 주구장창 공부했던 분들은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시험이었을까 생각돼요. 이게 이제 형법 시험을 좀 쉽게 바로 득점할 수 있게끔 했던 요인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작년부터 우리 시험의 출제의 패턴이 변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동형 모의고사를 내고 모의고사 낼 때도 항상 이제 실제 시험에 바로 부합할 정도로 출제를 하다 보니까 박스 문제를 낼 때요, 예전에는 1년 전만 해도 개수 선택형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스의 보기 중에 한두 개의 지문만 몰라도 틀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 형법 시험은 형사법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경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는 개수 선택형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조합 선택형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뭐 여러분도 대강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그런데 이 조합 선택형은요 개수 선택형보다 득점에 훨씬 용이합니다. 설사 하나의 지문 내지 두 개의 지문을 모르더라도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번 시험도 박스 문제가 4문제가 나왔는데 4문제 모두 다 조합 선택형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조합 선택형 중에서도 또 뭐 OX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 가장 쉬운 유형의 출제 패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번에 형법 시험을 쉽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인이 그거예요. 세 번째 요인은 뭐냐?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이 쉬웠다 어려웠다 판단은요 그 난이도가 쉬웠다 어려웠다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객관적으로 그 문제가 쉽냐 어렵냐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쉬운 시험과 어려운 시험은 봤던 문제가 나오냐 안 봤던 문제가 나오냐예요. 그런데 이번에 형법 시험은 거의 대부분의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보셨던 지문들일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기출 지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더 바로
기출 중심의 출제였기 때문에 기출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했더라도 이번 시험에는 고득점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의 출제 비중이 너무나 높았다. 예전보다도 그 비중이 더 높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시험은 좀 성의가 좀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너무 많이 베꼈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지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쉽습니다. 못 봤던 지문이 나와야 어려운데 기출 문제에서 봤던 지문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형법이 상대적으로 또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생각 들어요.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쉽게 만드는 요인은 이번 시험도 지난 시험과 달리 학설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는,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이 학설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 또 법조문 관련 지문도요, 예전에는 뭐 7개, 8개, 이 학번 시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제가 되는데 이번 시험은 법조문 지문도 딱 3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형법은 정말 득점을 하기에 좋은 출제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간에는 지금 이제 보니까 형법이 제일 쉬웠어요 라든지 이런 말이 도는 이유는 그런 어떤 바로 출제의 패턴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출제를 좀 분석해 본다면요, 이번 시험에도 총론이 10문제가 나왔고 강론이 10문제가 나왔는데, 이러한 출제 비중은 지금 이제 계속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런 거 보니까 앞으로도 총론 10문제, 강론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박스 문제가 뭐 작년 전까지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뭐 6개, 7개가 나왔는데 이번 시험에는 4문제가 나왔고, 이 4문제가 다 모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수 선택형이 아니라 조합 선택형이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오히려 득점에 박스 문제가 더 유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늘 말씀드렸지만, 물론 우리 형법 시험은 늘 말씀드렸지만 판례 싸움입니다. 형법은 판례 싸움인데 그 판례의 비중이 작년 하반기 시험에는 87%가 떨어졌는데 이번 올해 상반기 시험에 다시 그 판례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80개의 지문 중에 77개의 지문이 판례가 출제돼서 96% 이상의 출제 비중을 갖게 됐다는 점. 그래서 향후 여전히 우리 형법 시험은 판례 중심의 출제가 예상되고, 형법은 판례 싸움이라는 명제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시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판례 중에 또 이제 판례 중에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판례는 최신 판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학생들이 뭐 시험 한 달 전에 최신 판례도 다 강의를 수강하기 때문에 최신 판례도 대비가 되지만, 그래도 최신 판례는 기출 문제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소하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번에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은 바로 3문제였습니다. 3개의 지문. 그러니까 2017년 이후에 최신 판례가 3개의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뭐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다 우리가 최신 판례 특강 때 강의했던 지문들이었고, 바로 그래서 뭐 어려움 없이 득점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최신 판례를 몰라도 답을 알 수 있게끔 출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또 이번 시험이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 출제 비중은 뭐 3개의 지문이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성은 없었지만 앞으로는 여전히 최신 판례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다음에 이론. 우리가 이제 판례와 달리 이론은 크게 이제 나누면은 뭐 법조문 관련 문제하고 학설 문제가 이론 문제로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바로 아까도 말했지만 이번 시험은 학설 시험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작년 9월 달 시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 3월 달 시험에는 하나 나왔는데 2017년 하반기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번 시험에 나와줘야 되는데 이번 시험에도 안 나왔다는 것은 경찰청에서의 출제 경향이 가급적이면 학설을 출제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향후 2차 시험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형법이 쉬웠다 했기 때문에 2차 시험은 좀 더 조금 신경 써서 어렵게 낼 수가 있어요. 어렵게 내려고 마음먹으면 학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바로 그 출제 경향이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작년에 하반기에 국사가 좀 어려웠잖아. 국사가 어렵다 하니까 이번에 국사가 좀 더 쉬웠을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 시험은 뭐 세간에 들리는 말이면
경찰이 어려웠다고. 경찰이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경찰이 어려우니까 많이 할 거라고. 그런데 내년 올해죠. 올해 9월달 시험은 오히려 또 경찰학이 굉장히 쉽게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이제 형법은 그렇게 뭐 쉽게 출제해도 어떻게 그렇게 그렇게 출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않는데, 다만 학설은 여러분이 뭐 이번 시험에 안 나왔지만 포기할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은 중요 학설들,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중요 학설들 몇 글 정도만 정리하면은 학설은 충분히 대비가 돼요. 그리고 또 대비했는데 안 나와도 그만이고. 그러니까 너무 학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뭐 가끔 보면 학원마다 선생님마다 막 학설을 강조하고 학설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거 우리 시험에 별로 중요하잖아요. 누누이 말했지만 형법은 판례 싸움이에요. 판례 많이 한 놈이 바로 최고지, 고수입니다. 학설 깊이 있게 하는 게 고수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 법조문 관련 문제는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이번에는 비록 3개의 지문이 나왔어요. 법조문 관련 지문 3개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법조문 관련 지문도 바로 비중이 더 늘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식.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하면, 일단 이번 시험은 판례 출제 비중이 96%가 오버됐는데, 96% 이상이 됐는데, 앞으로도 90% 내외는 판례가 출제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례만 잘 잡으면 형법은 고득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런 정도의 출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도 보시고 각각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문제를 1번은 뭐 어김없이 형법 제1편 서론은 재형법 정주가 나올 확률이 90%라고 그랬죠. 여전히 90%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게 다행히 박스 문제가 안 나오고 바로 이제 1, 2, 3, 4로 나왔는데, 이게 이제 원래 여러분들이 재형법 중에 가장 어렵거든요. 1번부터 틀려가지고 기분 나빠버리는데, 이번 시험은 재형법 정주의가 1번, 2번, 3번이 너무 기분 좋게 다 잘하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런데 4번 지문이 최신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최신 판례 특강 때 했던 조요나 땅콩 해양 사건인데, 이게 나왔는데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이 판례를 몰라도 답을 알 수 있게끔 나왔다는 거야. 이게 바로 이번 시험이 쉬웠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최신 판례가 2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다 생소하면 둘 중에 찍어서 틀리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번, 2번, 3번은 기출로서 아주 뭐 자주 나왔던 판례들이다 보니까 1번, 2번, 3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이 4번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1번을 틀리면 안 되겠죠. 자, 1번 재형법 정주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1번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재판 시의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나와 있는데 틀렸죠? 반하지 않습니다. 소급표 금지 원칙의 적용 범위, 적용 대상, 판례 변경은 법률 자체의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법 해석의 변경이기 때문에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반하지 않는다. 뭐 1번을 여러분이 1번이다 답을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강의 때도 이건 강의라고 그러는 생 기초인데 설마 1번에 답을 해갖고 틀린 분 없겠죠. 2번, 자, 공직선거법상 구공직선거법 262조의 자수를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용례와는 달리 범행 발각 전에 자수한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여도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데 X죠. 자, 우리가 형법 총칙 공부할 때 자수는 바로 자수의 시기가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했죠. 그런데 공직선거법상 자수만 바로 통상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용례와 달리 범행 발각 전에 자수로 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유수금칙에 위반됩니다. 3번 누누이 말했던 거, 자, 바로 구약사법 44조 1항이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로서 취득할 수 없다고 되는데, 이때 이제 이 판매, 법조문 판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 무상으로 양도하는 수요를 판매로 포함시키는 것이 유추해석에 해당하느냐 했죠. 기억나시죠? 이게 타미플루 사건인데, 우리 판례는 바로 이 비록 법조문상은 판매라고 되어 있지만 이 판매에 수요를 포함시키는 것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고 재형법 정주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재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가 아니라 위배되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개 판례는 아주 기본적인 판례예요. 그러니까 설사 4번을 몰라도 1번, 2번, 3번이 다 틀렸으니까 반사적으로 답은 4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4번이 이제 최신 판례 2017년 12월 21일 판례죠. 자, 세간을 떠들어가게 했던 조연아 땅콩 해양 사건인데 항공보안법 42조 즉 항공기 항로 변경죄. 여러분 이 항공기 항로 변경죄가 위계나 위력으로서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하여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 법조문의 구성 요건이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이 항로의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보다시피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바로 뜨는 게 아니라 한참 이제 비행장을 이동하다가 뜨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이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이 상태에서 이제 위력을 써가지고 돌리라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으니까 이게 위력으로서 이걸 항로를 바로 변경하게 한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됐는데 우리 판례는 X입니다. 한마디로 항로라는 것은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를 말합니다. 공로. 그러니까 공중의 길을 항공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다 알지만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바로 이렇게 뜨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가 쭉 이렇게 가는 경우 있죠. 이렇게 이루 가기 직전에 이건 항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위력으로 항공기를 바로 그 길을 변경하더라도 이건 항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게 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항로, 즉 지상에서 이동하는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가 아닌데 이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항로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추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피고인 조연아가 바로 항공기 항로 변경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것은 재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그래서 4번은 옳은 문장이 되겠네요. 1번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으로 갑시다. 2번도 여러분이 뭐 예상하는 부작위범, 항상 부작위범 시험에 잘 나왔죠. 그래서 부작위범도 여러분들이 만반의 준비가 돼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이것도 틀리면 안 돼. 정말 2번 틀리면 내 속마음은요, 시험 포기하라고 하고 싶어. 아, 얼마나 2번을 강조했습니까? 보람이 병원 사건, 의사의 재책, 바로 누누이 말씀드렸죠.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인데 그 방조도 부자기한 방조다, 자기한 방조다. 자기한 방조라고 막 여러분 기본서에 자기의 동그라미 돼 있을 거야. 여기는 시험이 어차피 부자기로 바꿔 나오는데 부자기가 아니라 자기입니다. 자기한 방조에서 자기라고 동그라미까지 하라겠는데 이걸 틀려버리면 도대체 뭐 한다는 거야, 그거 말도 안 돼. 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는데 이건 가장 쉬운 게 답이 됐어요. 2번도 틀리면 안 돼요. 2번에 1번. 자, 부진정 부자기범에서의 자기 의무는 법적인 의무가 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자기 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성문법이건 불문법이건 상관이 없고 또 공법이건 사법이건 불문하므로 법률행위 선행이라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자기 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인 자기 의무는 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부진정부자의 자기 의무에 대한 바로 의미고 발생 근거를 말씀드렸고 특히 우리가 늘 강조했던 신의칙, 사회상규, 조리상 자기 의무도 법적인 의무다. 1번은 뭐 바로 그대로 판결 요지를 그대로 소개하고 있네요. 5. 자, 2번이 바로 이제 답입니다.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 중단 및 바로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이게 바로 이제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 이게 바로 자기죠. 건강상 해탈을 악화시키는 행위니까 환자를 사망했다면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의 행위는 부작위한 살인방조가 아니라 뭐라고? 자기한 살인방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부작위가 아니라 자기니까 2번이 틀렸죠. 그리고 3번 부작위범사의 공동정범도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요건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둘째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 성립한다. 5. 4번 세월호 사건에 있어서 부작위범에 있어서도 고의가 있을 때 이 고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는 거. 세월호 선장 바로 이준석 선장에 대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정한 판례죠. 자, 4번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속요건적 결과 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익 침해의 결과 발생을 방지할 법적 자기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을 예견하고도 결과 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적합하고 이러한 자기 의무의 예견 또는 인식 등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이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세월호 선장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한 살인죄가 됐죠. 그래서 4번도 5가 될 것이고 답은 2번입니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가 OX가 바르게 된 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예전 같으면 1년 전만 해도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이렇게 되고 1번 1개, 2개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4개 중에 하나만 몰라도 틀릴 확률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OX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니까 이것들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형법 시험이 쉬워진 거예요 이제. 자, 그래서 기억. 갑이 을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했는데 을이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기본범죄 교사, 상해죄에 대한 교사만 되죠. 다만 갑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과실 내지 애견 가능성이 있었다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가 인정되니까 상해치사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상해치사죄 후 교사범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기억은 5.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에 대한 이 판례도 여러분이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당연히 첫 번째 강의 들어도 이건 알고 있는 판례니까 기억을 틀리면 안 되겠죠. 기억은 5. 자, 니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판례가 나오고 있네요. 갑은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을의 집으로 갔으나 을은 집이 없고 을의 처 병이 자신을 알아보자 병을 야구방망이로 강타하여 실신시킨 후 바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석유를 뿌려 방함으로써 을의 집을 전속케 하고 병을 사망케 했을 때 한마디로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현주건조물에 방화해 가지고 현주건조물도 바로 소외하고 사람도 죽었네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되는 이유는 우리 판례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바로 중한 결과가 과실인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하는 경우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를 인정합니다. 이걸 우리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문제는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되는데 이게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와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이냐가 문제가 돼요. 그런데 기억나시죠?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이 살인죄인데 이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런데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는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인 살인죄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라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중요야만 상경이 되는데 오히려 가벼워버려. 그러니까 상경이 될 수 없고 바로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일죄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니은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5가 되겠죠. 자, 디귿번. 물론 니은과 디귿은 다 바로 이제 같은 판례들이면 그러니까 취지는 다른데 같은 사건이었어요. 은봉함 사건. 니은 디귿이다. 은봉함 사건인데 디귿은 이제 사안이 달라요. 갑은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한 후 불이 붙은 집에서 이제 현주건조물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피해자가 빠져나오려고 하니까 피해자를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 버티어서서 지킨 결과 을을 소삭케 한 경우는 이때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별도로 살인의 범위에 의해서 살인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살인죄가 성립하고 행위가 방화행위 또 탈출하지 못하도록 방문 앞에서 막은 행위가 있으니까 각각행위다 보니까 이건 상경이나 실경이 돼요. 그래서 디귿은 현주건조물 방화죄, 현주건조물 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되니까 디귿은 5가 되겠죠. 그리고 리을, 이것도 뭐 대표 잘 아는 판례. 갑이 을의 재물을 강취한 뒤 을을 살해할 의사로 을의 집에 방하여 을을 살해한 경우는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법인 강도살인죄가 결과적 가중보다 형이 더 중합니다. 강도살인죄는 사형들은 무기징역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상상적 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는 리을은 X가 되는 것이 실제 경합이 아니라 뭐가 돼? 상상적 경합이 되니까 바로 X가 되겠네요. 그래서 5, X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넘어가서 자, 4번으로 갑니다. 이 법성 조각사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1번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는 기억나시죠?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만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 방어 형태도 포함됩니다. 기본 강의 때 여기까지 들어가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방어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죠. 정당방위는 자기의 법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법익에 대한 정당방위 가능하고, 그리고 정당방위의 세 번째 요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기억나시죠? 그래서 1번은 O, 2번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이게 이제 협박죄 성립 여부인데, 정당행위 바로 이런 경우는 신문기자의 일상적인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협박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됩니다. 2번도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 자, 3번도 마찬가지죠. 변호사 사무장 긴급체포 사건인데, 자,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 출석한 변호사 사무장을 키워드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한 것은 이건 위법한 직무집행이고, 바로 변호사 입장에 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현지의 부당한 침해가 있죠. 따라서 그 옆에 있던 변호사가 이를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 검사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타인의 법익 침해에 대한 현지의 부당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윤회행위로서 정당방위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의 경우 변호사 사무장 긴급체포 사건의 경우는 이것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그래서 3번도 5조. 4번 여러분이 잘 아는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 기억나시죠? 바로 피고인이 방송사 기자든 국회의원이든, 이 국회의원 누굽니까? 노회찬 의원이었죠. 노회찬 의원 사건, 바로 수단의 상당성이 없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부정됐습니다. 그래서 4번의 경우는 이렇게, 자, 안기부 미림팀이 바로 불법 사적자를 불법 녹음한 자료를 입수한 후 대화 내용과 이 대기업으로부터 이른바 떡값 명목임을 수했다는 검사들의 실명이 게재된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면 이건 정당행위가 안 된다는 겁니다. 범행에 있어서 수단의 상당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정당행위 아니니까 4번도 답은 4번. 4번도 틀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은 얼마나 우리가 기출도 많이 받고 강조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4번은 정당행위가 부정되니까 답이 4번이지. 이것도 뭐 틀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분명히 또 틀린 사람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뭐 봤던 걸 다 맞히면 뭐 천재게. 그런데 이렇게 지금 보다 보니까 1, 2, 3, 4가 다 쉬운 판례들이에요. 이번 시험이 제일 쉬웠다니까. 그게 판례들이 쉬운 판례들, 기출로 자주 받고 우리가 예상하는 판례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4번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갑니다. 5번으로 가죠. 5번의 경우는 이제 미수인데 미수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기억도 우리 일반 채용 시험에 몇 년 전에 기출 문제죠. 텐트 강간 사건, 텐트안 강간 사건인데, 갑은 을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간 후 갑을 순으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을은 이 텐트 밖에서 나와 주변에서 망을 보고 갑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일에 간음하여 강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을이 이 텐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면서 강간하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을에 대해서는 중지미수가 인정된다. 아니죠.
공범과 중지미수. 자, 공범자 중 1인이 이미 갑이 강간을 함으로써 아까 아까 공모자 중 갑이 강간을 했잖아요. 그 순간 강간죄는 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차례가 돼가지고 자기가 바로 안 했다더라도 설사 이게 자의에 의한 중지라도 이게 자기 혼자 했다면 중지미수가 되겠죠. 그러나 공범과 중수미수 때문에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않는 이상 자기만의 범위를 포기한다고 해가지고 중지가 될 수 없죠. 기억나시죠? 공범과 중지미수는 중지가 되려면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이건 중지미수가 아니라 바로 형법상으로는 강간죄의 공동정범이 될 것이고 정확히 말하면 성폭력특례법상 특수강간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X, 니은번. 자, 바로 겁이 나서, 일명 겁이 나서 겁을 먹고 범행을 중지하는 경우는 장애미수다, 중지미수다. 장애미수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는 자의한 범행 중지가 아니니까 바로 이런 니은의 경우 겁이 나서 불을 껐지만 이건 자의성이 부정되니까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O가 되겠네요. 다음 디귿번. 이게 법조문입니다. 그런데 법조문도 우리가 예상했고 너무 쉬워.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 어착으로 해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 있는 때는 처벌한다. 이게 바로 우리 형법 27조 불능미수죠. 불능미수인데 불능미수 효과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뭐한다? 할 수 있다죠. 면제한다는 것은 여러분 미수가 세 가지가 있었죠. 장애미수, 의무적 감경, 중지미수, 필요적 감면, 그리고 불능미수, 의무적 감면이니까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죠. 그래서 디귿은 X가 되겠네요. 자, 리을번. 필로폰을 매수하는 자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지급받았다더라도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에 불과한 경우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착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바로 O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X, 니은 O, 디귿 X, 리을 O니까 바로 답은 3번 리을이 되겠죠. 3번. 6번으로 갑니다. 실행의 착수시기 또는 기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1번. 이것도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위장결혼의 당사자 및 중규측 브로커와의 공모하에 허위로 결혼사진을 찍고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위장결혼 후 당사자에게 건네준 것만 갖고는 공전자 기록 등 부실죄의 실착을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죠. 한마디로 공무원에 대해서 허위의 신고를 할 때 공무원에서 허위 신고를 해야만 실착이 인정되지 이 정도만 갖고는 실착이 부정되니까 1번의 경우는 O. 2번도 중요한 판례. 우리가 그렇게 강조했던 가정불화 방화 사건 기억나시죠? 자, 인화성이 강한 휘발유가 살퍼져 있는 상태에서 라이터를 켜가지고 피해자 몸에 불이 붙었다면 비록 외벽이나 바닥에 불이 옮겨 붙지 않았더라도 현주 건조물 방화죄의 실착은 인정된다. 그래서 2번도 O가 되겠네요. 3번도 기출문제.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발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 입금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계좌로 입금한 순간 바로 검사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 기수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입금이 취소되어 현실적으로 인출되지 못했더라도 미수가 아니라 기수가 되니까 3번이 틀렸죠. 미수가 아니라 기수입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돼요. 왜? 기출문제집도 있고 누님 우리가 동형모의고사라든지 이래서 계속 봤으니까. 그리고 4번의 경우는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가 뒤에서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 중 키워드 동영상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이 종료됐더라도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자 여기는 아주 해설이 잘 돼 있네요. 아주 판결조를 써놨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이 경과만 되면 꼭 바로
촬영을 종료하지 못했더라도, 저장하지 않았더라도 이것만으로도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기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동영상을 촬영을 시작해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되면 기수가 되니까 이건 미수가 아니라 기수니까 4번은 O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간접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는 거. 자, 1번.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판례, 인신구속에 관하여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즉 여기는 이제 사법경찰관리였죠. 사법경찰관리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해서 진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서 등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자, 그 키워드, 그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영장에 기해서 피해자를 구금했다면 그 정을 알지 못하는 검사와 영장 전담 판사는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들을 이용한 직권남용 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되죠. 그래서 1번은 O가 되겠죠. 2번, 우리 학생들이 질문 많이 하는 거, 공사실적 증명서 사건.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간공서에 허위 내용의 증명서를 제출하여 그 내용이 허위인 적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그 증명한 내용과 같은 증명서를 발급받았다면 이 경우는 바로 그 내용이 허위인 적을 몰랐더라도 바로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자기 명의로 증명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증명서의 작성에 대한 어떤 성립에 대한 허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증명서의 문서의 성립의 진정에 어떠한 잘못도 없기 때문에 이건 위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이것도 여러분이 뭐 많이 봤죠. 뭐 우리가 마무리 특강 동영모에서 다 나왔으니까 이것도 틀리면 안 될 것이고, 3번, 범죄는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를 이용하여서도 실행할 수 있으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국헌본란의 목적을 가진 자가 그러한 목적이 없는 자를 이용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다. 이 판례 기억나시죠? 한마디로 내란죄의 간접정범 피고인이 누구였습니까? 전씨와 노씨를 말했죠. 이때 이제 바로 이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는 자가 최규하 대통령이었죠. 그러니까 국헌문란의 목적을, 내란죄가 목적법이니까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전씨나 노씨가 바로 목적이 없는 최규하 대통령을 겁박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한 경우를 우리 판례는 내란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했죠. 한마디로 바로 목적 없는 도구를 이용한 바로 목적범의 간접정범. 3번도 O가 될 것이고, 4번,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 점원이, 여러분이 조심할 거, 이 신용카드는 여러분이 우리가 문세관한제 중에서 카드회사 발행의 신용카드는 유가증권이었죠. 유가증권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카드회사 발행의 신용카드는 여러분들이 국민카드, BC카드 이런 것들은 유가증권이 아닌데, 이때 신용카드는 여러분이 외환은행 소비조합에서 발행한 조합원들이 사용하게 한 신용카드예요. 그러니까 유가증권입니다. 그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 점원이 그 카드의 기명란을 정정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 소지인이 이 점원에게 자신이 이 금액을 정정할 기재할 권한이 있는 것장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신용카드가 우리가 BC카드 같은 경우는 이걸 정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신용카드가 아까 말한 바로 외환은행 소비조합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유가증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여기가 상점 점원이 피이용자입니다. 상점 점원을 속여가지고 상점 점원으로 하여금 그 유가증권의 금액란을 정정 기재하게 했을 때, 이때 상점 점원은 바로 그 정이 없으니, 그 한마디로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한마디로 이른바 고의 없는 도구를 이용한 유가증권 변조행위가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상점 점원은 고의 없는 도구로 바로 처벌되지 않으니까 그 자를 이용한 이른바 피고인, 카드 소지인이 바로 유가증권 변조죄의 간접정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4번이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판례가 돼요. 그런데 4번을 설사 모르더라도 이미 답은 2번으로 끝났고 실제 시험에는 4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2번이 너무 명확한 답이니까 2번으로서
답을 고르고 끝났어야 되기 때문에 설사 7번 같은 경우는 4번을 몰라도 답 고른 데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다음 넘어가서 8번을 보겠습니다. 자, 8번의 경우는 공봉과 신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영역이죠. 여기도 이제 적절치 않는 걸 고르겠네요. 그런데 1번. 자, 누누이 강조했듯이 업무상 타인의 사물을 철회한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저질렀다는 건 성립을 말합니다. 그러한 신분관계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 33조 단서에 의해서 단순 배임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죠. 우리 판례는 일단 신분관계가 없는 자도 33조 본문에 의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해요. 대신 단서에 의해서 바로 단순 배임죄로 처벌하죠. 그러니까 성립한다가 아니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기본 강의 때도 네 분을 모시고 질문했었어요. 그때 은행원 사건 기억나시면 되겠죠? 은행원과 은행원이 아닌 자가 공모해가지고 은행에 대한 배임을 했을 때 이 은행원이 아닌 자는 우리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합니다. 이건 33조 본문에 의해서죠. 그러나 단서에 의해서 단순 배임죄로 처벌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맞게 되려면 33조 단서에 의해서 단순 배임죄가 성립한다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로 처벌한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2번.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은 자가 주체자와 공모하여 기부행위라는 경우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는 과연 형법 33조 본문이 적용되는가, 공범과 신분이 적용되는가? 적용 안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기억나시죠? 우리 공직선거법 257조 1항 1호에서 정하는 기부행위 제한 위반의 죄가요, 공직선거법 113조, 114조, 115조에 각각 주체를 달리해가지고 113조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그리고 114조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그리고 115조는 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따라서 각각의 주체를 달리해가지고 법정형을 처벌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설사 제3자가 바로 후보자와 공모해가지고 기부행위 했다 해가지고 바로 제3자를 바로 113조에 바로 그 공범과 신분을 적용해가지고 33조 법을 적용해가지고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위반 죄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바로 후보자만 113조가 적용되고 제3자는 비록 후보자와 공모했더라도 공범과 신분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115조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는 O가 될 것이고, 3번 의료인일지라도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강화하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의 공동정범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의사가 의사 아닌 간호사와 공모해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면 의사는 비록 소극적 신분이 있더라도 간호사는 신분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는 교사하게 되면 바로 무면허 교사범이 되고 공모했으니까 여기는 공동정범이 되죠. 3번은 O가 되겠고, 4번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 자, 상습성은 바로 신분입니다. 그것도 가중적 신분이니까, 자, 바로 가중적 신분이 있는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에 습벽이 없는 타인의 도박을 방조하면 이때 바로 습벽이 없는 자는 단순 도박죄가 되겠지만 도박에 습벽이 있는 자는 바로 33조 본문이 적용돼서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 판례는 이른바 이 신분의 연대성을 규정한 33조의 본문을 바로 성립을 적용하니까 바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습벽이 없는 자의 없는 타인 도박을 방조하더라도 그 자는 바로 33조에 의해서 바로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을 한다는 거. 그래서 이른바 여러분 이제 이건 왜 의미가 있냐면은 원래는 33조는
비신분자가 신분자에 가공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통설 판례는 역으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 가공한 경우도 33조에 바로 그 단서를 적용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상습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 상습성이 있는 신분자가 습벽이 없는 비신분자에 가공하더라도 33조 단서가 적용되니까 책임의 개별성이 적용되니까 이런 경우는 바로 33조 단서에 의해서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도박의 습벽이 없는 자의 도박을 방조하면 상습 도박 방조죄가 성립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신분이 있는 방조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도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죠. 그래서 4번도 5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2, 3, 4도 다 여러분이 기출해서 봤던 판례들이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9번으로 갑니다.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기억번 피고인이 강치한 현금 카드를 사용하여 현금 자동 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것도 여러분에게 누누이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1번, 2번. 자, 습득한, 절취한, 강치한 현금 카드로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이런 경우는 이런 죄도 되지만, 그러니까 현금 카드라면 점유터미널죄, 절도죄, 강도죄뿐만 아니라 현금 인출 행위는 이런 경우는 다 현금 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 없는 자 인출 행위니까 이건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처이니까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여기는 바로 이른바 편취한 경우, 현금 카드나 신용을 편취하거나 또는 갈취, 공갈로 취득한 경우죠. 갈취한 경우, 이런 경우는 현금 카드에 대한 사용 권한이 있으니까 그 자들이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바로 이 현금 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점유투기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사기죄나 공갈죄만 되지 별도로 현금에 대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강치니까 이 경우는 강도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니까 기억은 5가 되겠죠. 다음 니은번 불가벌적 사후행위에서 대표적 판례 열차 승차권 사건 기억나시죠? 열차 승차권은 무기명 증권입니다. 따라서 열차선을 절취했으면 절도죄가 되는데 그 자가 역직원에게 자기 것인 양 속여 현금과 교환하는 행위는 별도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고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죠. 그래서 니은은 X, 절도죄만 성립하고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X가 될 것이고, 자, 디귿번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했죠. 최신 판례인데 나올 확률이 높다. 그 이유가 굉장히 요즘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범죄다 보니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자, 디귿번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한 순간 사기죄는 기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바로 별도로 횡령죄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째, 이때 바로 이 사기 이용 계좌로 송금 이체된 돈은 이른바 위탁관계, 신임 위탁관계에 기한 보관도 아니고 또 그 계좌에서 현금 인출한 행위는 이른바 새로운 법익의 침해도 아니죠. 다시 말하면 이미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 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운 법익의 침해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이른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 판례는 2017년 판례인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출생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기죄만 성립하지 현금 인출 행위를 따로 이 횡령죄로 볼 것은 아니다. X가 되겠죠. 다음 리을도 여러분이 누누이 강조했던 2013년 최신 변경된 전합의체 판결. 자, 을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탁받아 보관 중이던 갑이 개인 채무 변제 사용할 목적으로 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순간 횡령죄는 이연범이니까 횡령죄 기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토지를 또 타인에게 매도했을 때 이 매도 행위가 2013 전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였는데 종립정을 바뀌어가지고 아니다, 이 매도 행위는 바로 법익 침해의 결과를 가져오니까 아까 저당권 설정만 갖고는 바로 소유권 침해의 이연만 있었지만 이제 타인에게 매도해버리면 법익 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또 횡령죄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니을은 O, 결론적으로 기억 O, 니은 X, 디귿 X, 니을 O가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번은 3번입니다. 10번으로 갑니다. 자, 선고유예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우리 며칠 전에 안동에서 이제 우리 여경 준비한 분이 전화가 와서 이제 형법 몇 점 맞았냐 그랬더니 95점을 맞았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분이 형법을 잘 안 보니까 틀릴 게 없던데 왜 하나 뭐 틀렸어? 물어봤더니 이걸 틀렸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냐면 10번의 기억 지문이야.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은 우리 학생들이요, 문제집에서나 제가 강조했던 것들은 잘 맞춰요.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문제집에서 거 잘 맞히는데 못 봤던 게 나오면 틀린다니까. 근데 강조하지 않았던 거. 그래서 이제 그분이 형법의 고수 아닙니까? 95점이면. 그런데 틀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 이게 시험 문제로 있었으면 안 틀렸을 거야. 근데 시험 문제가 없었거든.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할 거, 우리가 이게 이제 바로 기본 실력이야. 선고유예 기간은 몇 년입니까? 2년 아닙니까? 2년. 우리가 강의할 때 조심하라고. 보호관찰 기간, 선고유예 시 보호관찰 기간은 1년이고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야. 법조문 문제, 법조문 문제. 바로 2년이 경과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뻔한 거, 그 법조문을 알면서도, 자 봐봐, 기억번, 선고유예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해야 된다. 법원이 이를 정합니까? 집행유예는 1년부터 5년 사이에,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법원이 유예를 정하죠. TV에 보면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런데 선고유예는 무조건 몇 년이라고? 유예기간이 2년이라니까. 여러분이 법조문은 그렇게 돼 있잖아. 근데 이걸 왜 틀리냐고. 그게 바로 이런 문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보면은 생각을 하는데 있는 문제는 잘 맞죠. 기억력이 좋아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단점이 바로 생각해보면 쉬운데 못 봤던 문제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못 봤으면.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이 알겠지만 선고유예 기간은 2년이라니까. 그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고유예는 법원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유예는 2년이고 집행유예 기간은 이제 1년 이상 5년이한데 여기서 법원이 재량으로 정하죠. 그러니까 기억은 선고유예는 바로 법원이 유예기간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그래서 기억은 X, 니은, 이건 이제 뭐 당연히 잘 아시는 판례. 자,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게 되면 부가형인 몰수칙은 재량입니다. 선고를 유예할 수도 있고 선고할 수도 있죠. 그러나 부가형의 성질상 주형에 대해서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 바로 부가형의 성질상 몰수 추징도 선고를 유예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O가 되겠죠. 디귿번. 자, 여러분도 잘 아는 자수. 피고인이 범행제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 경우에는 자수가 아니라 선고유예 요건. 선고유예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해당하지 않으므로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우리 판례는 선고유예 요건 중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것은 비록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을 때를 말합니다. 따라서 설사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하거나 또는 범죄 자백했더라도 뉘우침이 없더라도 바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하니까 바른바른처럼 범죄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한다고 해가지고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는 건 아니죠. 이거 뭐 누누이 강조했던 바로 2003년 판례 입장이니까 디귿도 X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 X, 니은 O, 디귿 X입니다. 자, 리을 선고유예의 실효사유인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자격정지 이상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바로 이른바 선고유예는 실효가 되는데, 이때 바로 자격정지 이상형을 받은 전과가 발견된 때란 형의 선고유 판결이 확정된 후에, 그러니까 선고, 원래는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으면 자격정지 결격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격정지 할 수 없어. 그런데 법원에서 이걸 간과하고 선고유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격정지 이상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선고를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간과하고 법원에서 선고유 판결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격정지 이상을 처한 전과가 있더라고. 그런 경우는 바로 선고유예가를 바로 필요적으로 실효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경우는 바로 필요적 실효가 되는데, 문제는 만약에 선고유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전과가 발견돼서, 생각해봐. 자격정지 이상에 처한 전과가 있으면 결격사유가 되는데, 선고유 하기 전에, 선고유 판결 확정되기 전에 발각을 했다니까? 이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형을 처한 전과가 있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고를 했어. 그런 경우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당연히 자격정지 이상에 처한 전과가 발견됐을 때는, 그때는 형의 선고유 판결이 확정된 후에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 바로 실효가 되니까, 만약에 판결 확정 전에 이러한 전과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판결 확정지 안 해놓고도, 판결해놓고도 바로 선고를 해놓고 취소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다 바로 리을은 오가 돼요. 결론적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옳은 것만 고르겠으니까 리은 옳고 리을이 옳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기억을 옳은 걸로 알아가지고 답을 1번 기억 니은으로 한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니은 확실히 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일단은 디귿이니까 이게 봐봐. 일단 이것도 틀리기가 그렇게 어렵지, 틀리는 것이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이, 니은을 모르더라도요. 일단 디귿은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판례 아닙니까? 디귿은 틀렸어. 그러니까 디귿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3번과 4번은 빠져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니은은 오니까, 그러니까 니은 디귿은 알잖아요, 여러분이. 니은 디귿은. 그럼 니은은 오야. 그럼 니은은 오가 되니까 1번 아니면 2번이죠, 이제 이게.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1번을 여러분이 오라고 해버린 바람에 답을 1번으로 해가지고 95점 맞은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기억은 X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니은과, 설사 리을을 모르더라도 기억은 틀렸다고 생각해버리면 니은만 맞으니까. 그런데 두 개씩 돼 있으니까 바로 니은, 니을이 답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0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받고 좀 쉬었다가 강론 11번부터 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봅시다. 11번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는 협박죄, 뭐 누누이 말했지만 우리 일반 채용 시험은 20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뭐 강론상의 범죄들이 어떤 문제가 나올 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들이 뭐 괜히 노파심 때문에 지엽적인 범죄 같은 거 보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협박죄는 항상 중요했으니까. 자, 11번 협박죄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협박죄는 보호법이기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니까 의사가 있는 자연인만 객체가 되는 것이지 의사가 없는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죠. 자, 2번 협박죄는 폭행죄와 달리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데, 자, 협박죄의 미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느냐? 자, 첫째,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도달은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했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이 협박죄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자, 3번.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라당 당사 폭파협박 사건 기억나시죠? 자,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관 관할 구역내에 있는 갑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경우, 이때
경찰관과 한나라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없다? 없죠.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한나라당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협박 행위가 그 경찰관에 대한 바로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갖게 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바로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상무이사 사건하고 다른 점이었죠. 그래서 11번에는 3번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X 구성하지 않고요. 자, 바로 4번 피해자 본인이나 그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용어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이라면 바로 협박죄가 성립하는데, 이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고 그랬죠. 이게 상무이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옳은 문장인데, 자, 이런 것도 틀리면 안 됩니다. 이거 틀리면 정말 저에 대한 배반이에요. 배반.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거 틀려가지고 또 뭐 4번에 답을 하면서 선생님 법인은 객체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인도 포함해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이 이번 시험이 쉬웠던 게 강조했던 것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우리가 이거 조심해라는 것들이 다 나왔는데 강의 시간에 안 듣고 이거 틀리면은 슬퍼요. 자, 12번 갑니다. 명예훼손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거.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비공개 대화방 사건. 자, 기억나시죠? 공연성 인정 부정? 인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비공개 대화방 사건은 공연성이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판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편 부정되는 판례로는 기획말 사건이 있었죠. 자, 한편 2번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작성 배포한 보도자료가 전체적으로, 자, 키워드 전체적으로는 그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기재 내용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해한 것인데 보도자료 일부에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체적으로는 진실한데 일부에 바로 사실과 다른 바로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도 310조, 명예훼손 310조에 진실성과 공익성 인정돼야 위법성이 유도하는데, 이때 바로 진실성에 해당하느냐, 누누이 말했지만 바로 이 310조의 진실한 사실은 바로 그 내용 전체의 질을 살펴봤을 때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용이 진실하니까 비록 일부의 사실과 다른 기재가 있더라도 이건 진실한 사실,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310조가 적용되겠죠. 그래서 2번 틀렸네요. 그리고 또 3번 기자에게 제보한 사건, 기자를 통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돼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봐야 되므로 기자가 취재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하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키워드 기사하여 보도하지 않았다면 공연성은 부정됩니다. 그렇죠? 5. 자, 4번 명예훼손죄나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적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의 적시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하고 장래의를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나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가 있었죠. 그게 내일부로 구속영장 떨어진다 사건이었죠. 그래서 4번도 옳은 문장이 되겠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으로 갑시다. 자, 우리가 뭐 협박죄나 명예훼손 다 나올 수 있는 범죄였고 13번에 또 여러분이 공부했던 친족상도례. 자, 친족상도례도 뭐 여러분이 잘 아는 판례들이고 또 이렇게 OX로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득점에 용이하게 되겠죠. 기억, 사돈지간 사건입니다. 사돈지간은 친족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돈지간인 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억 X. 다음 니은번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결적 관계인 경우. 자, 기억나시죠? 이런 걸 우리가 일명 소송사기, 삼각사기라고 하는데 이때 삼각사기의 특징은 피망자와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죠.
그런데 이때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피해자하고 친족관계만 있으면 친족상도례 적용돼요. 그러니까 니은도 친족상도례 적용되죠. 다만 효과가 바로 직결적 관계가 있으니까, 직결적은 328조 1항에 의해서 동고유무를 불문하고 328조 1항이 적용되니까 그 효과가 형을 면제한다죠. 그래서 범인에 대해서 형을 면제해야 된다. 니은은 O가 되겠네요. 디귿번, 자 이것도 뭐 틀리면 안 될 거. 횡령죄의 경우에 있어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는 둘 다 친족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디귿번처럼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는 횡령범인이 피해 물건의 소유자와는 친족관계가 있지만 피해 물건의 위탁자와 친족관계가 없다면 이런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O, 리을번, 자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의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차하여 이를 현금 자동 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잔고를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는 컴사가 되는데 기억나시죠? 이것도 A급 판례였습니다. 컴사의 피해자는 예금주인 할아버지가 아니라 뭐라고? 금융기관인 농협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될 수가 없죠. 그래서 리을은 X가 되겠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X, 리은 O, 디귿 O, 리을 X니까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4번으로 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횡령죄, 배임죄인데 이번 시험은 횡령죄 한 문제, 배임죄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횡령죄와 배임죄를 포기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한 문제만 나오면 뭐 포기해도 좀 괜찮겠지만 이렇게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횡령죄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자 먼저 봅시다. 14번 횡령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대표적 판례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상속지분 처분 사건인데, 자 논점은 부동산의 보관에 있어서 보관자는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를 기준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권능의 유무에 따라서 보관자가 정해지죠. 따라서 바로 이 상속재산은 공유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물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에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자 중 1인은 바로 그 상속지분을 처분할 권능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번은 O. 자 2번 우수상인 유치비 사건,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 명목으로 금원을 납받았다면 이때 이 금원은 용도나 목적이 특정된 돈이죠. 따라서 그 용도액 사용될 때까지는 여전히 위탁자의 소유니까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 경비로 사용했다면 이건 바로 불법 영대사가 인정돼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2번도 O가 되겠죠. 3번은 우리 시험도 나왔고 원래 이게 사법시험 지문인데 우리 일반 채용시험에 나왔고 우리가 이미 예상했어요. 여러분들이 또 나왔네요. 이건 불가벌적 사후행위, 총론 때도 우리가 한번 다뤄봤죠. 갑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자 을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갑회사 명의의 정기예금의 질권을 설정하는 순간 배임죄가 되죠. 자, 바로 정기예금 질권 설정 사건, 그 순간 배임죄가 되고 그 후에 갑이 차용금과 정기예금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이후 피고인의 동의하에 정기예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갑회사 자금을 전액 인출했을 때 이때 피고인의 동의행위가 과연 별도로 횡령죄가 되겠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진 배임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배임죄만 성립하지 바로 피고인의 동의행위를 횡령죄로 볼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정기예금 질권 설정 사건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고인의 예금 인출의 동의행위는 이미 바로 배임행위로서 이루어진 질권 설정 행위의 사후 조치에 불과하고 새로운 법익의 침해를 수반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3번은 틀렸네요. 다음 4번 여러분이 예상했던 이른바 바로 중간생략등격 명의신탁 기억나시죠?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해서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계약 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된 명의수탁의 경우 수탁자가 시탁받은 무소유권을 임으로 처분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이미 나올 거 예상했죠. 원래는 바로 횡령죄가 성립했는데 2016년 전합의체 판결로 입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명의수탁 유형에 따라서 기억나시죠? 2자간 명의수탁은 여전히 횡령죄지만 지금처럼 3자간 명의수탁, 즉 중간 생략된 명의수탁이나 계약 명의수탁의 경우에 있어서 수탁자 처분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도 5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고,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횡령죄를 포기하면 안 될 거, 그렇게 깊이 있는 판례보다는 기출이라든지 학원 선생님이 강조하는 바로 그런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강의를 잘 들으시고 또 그에 따른 문제를 잘 풀어보면 충분히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겁먹고 양이 많다든지 또는 뭐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횡령 배임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출 문제만이라도 잘 정리해 두시면 여러분이 충분히 득점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4번은 3번이 될 것이고 15번 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을 OX가 바르게 표시된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기억번 자기 소유 동산에 대한 동산입니다. 동산. 자, 여러분이 부동산 이중매매와 동산의 이중매매가 바로 죄칙이 달랐기 때문에 동산 부동산을 신경 쓰라고 그랬죠. 자, 자기 소유의 동산에 대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 채무 변제에 가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해버린 경우 그 목적물이 뭡니까? 인세기죠. 인세기 이중 양도 사건. 우리 판례는 동산의 이중 양도 경우에 있어서는 이때 동산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타인의 사무 처리자가 아니죠. 따라서 설사 중도금까지 받았더라도 배임죄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산에 대한 이중 양도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 X. 니은번 이것도 여러분이 뭐 잘 아는 판례. 금융기관 임직원은 예금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되냐면 예금주와 사이에서 그의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X 없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 임직원이 예금 인출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예금주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금주에 대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으니까 니은은 X가 되겠죠. 다음 디귿번 우리 시험 2번이나 나왔죠. 여러분이 기억나시죠?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으로 매도한 것은 원칙적으로 배임죄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당권자에 대한 손해발생임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별한 경우가 있죠. 예외. 그게 바로 성명불상 사건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명불상 사건은 배임죄였죠. 자, 바로 디귿이 그것이죠.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갑 주식회사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는데 저당권자인 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키워드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저당권자인 갑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담보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킨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유가 원래는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으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안 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바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귿은 5가 될 것이고 리을번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 간의 신인관계 기준을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 의무가 있음을 본질적 내용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배임죄 성립에 있어서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대리권이 없더라도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되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전에 친모로 등재된 사건 기억나시죠? 이런 경우도 바로 그 미성년자에 대한
타인의 사무처리자잖아. 그러니까 꼭 대리권이 있어야만 타인에 대한 사무처리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의 경우는 O.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X, 니은도 X가 되겠죠. 기억 X, 니은 X, 디귿 O, 리을오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번. 다음에 이제 16번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자, 이것도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너무 기본적인 판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너무. 그러니까 이번 시험이 1번. 자, 자기합 수표 발행인이 수표 올인으로부터 수표 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자기합수를 발행한 경우 기억나시죠? 이것과 똑같은 판례들이 3개가 있었죠. 바로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라든지 또는 바로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다른 자기의 인장을 날인하여 발행한 경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법이나 수표상 효력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허위 유가증권 작성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중복 옛날에도 나왔던 형법상 유가증권은 2가지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첫째,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돼야 되고 그 현류 행사와 처분에 증권의 점유만 증권의 점유를 요하는 것뿐이지 바로 반드시 유통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도 5가 되겠네요. 3번 이미 타인에 의하여 키워드 위조된 약속음, 이것도 누누이 강조했죠. 자, 유가증권 변조죄는 변조 대상이 진정하게 성립된 유가증권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음의 기재사항을 권한없이 변경하더라도 이건 변조죄가 될 수 없어요. 변조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3번은 5가 될 것이고 4번 타인이 위조한 액면과 지급길이 백지된 약속음을 구입하여 행사의 목적으로 백진 액면란에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음을 완성한 행위는 백지어 명태 위조 행위와 별개의 유가증권 위조죄를 구성한다는 바로 판례고 이것도 기출로 여러 번 만나죠. 그래서 5가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죠. 17번 문서에 관한 데 대한 설명 중 옳고 그름을 바르게 표시한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기억번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했다 하더라도 그 명인이 실제하지 않는 허문이거나 또는 문서 작성 일자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기억나시죠? 우리 판례는 그것이 공문서든 사문서든 작성 명인의 실제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문서의 위조 요건을 갖췄다면 설사 명의 실제의 허문이거나 또는 문서 작성 일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가 성립을 합니다. 기억은 X. 니은번도 우리 시험에 몇 번 나왔던 판례, 법원이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여 간인했는데 이때 이혼의사 확인서 등본은 공문서고 이혼신고서는 사문서예요. 그런데 공문서인 등본에 사문서인 이혼신고서를 첨부해서 간인했다고 해서 사문서인 이혼신고서가 공문서로 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공문서 변조 및 동의사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니은은 5가 되겠죠. 다음 디귿번 최신 판례, 다른 공무원 등이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지 않고 키워드 직인 등을 보관하는 담당자를 기망해 가지고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하도록 하여 공문서를 완성했더라도 이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 정범이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보조공무원 사건에서 작성권자의 결재를 받은 경우는 허위 공문서 간접 정범이 되지만 결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공문서 위조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결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그 공무원의 직인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을 속여가지고 날인받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작성권의 결재를 받지 않고 날인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문서 위조가 되니까 바로 디귿은 5가 되겠네요. 그리고 리얼 주식회사 지배인 사건 기억나시죠? 주식회사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해서 재판상 또는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바로 설사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행위가 바로 그 허위 내용이거나 또는 남용일지라도 위조나 자격무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번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자신을 그 회사의 대표회사를 표시하여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는 취지의
회사 명의의 채용증을 작성 교부한 경우도 권한 있는 자의 행위이기 때문에 설사 문서의 일부 허위 내용이 포함되거나 이 연대보증 행위가 회사의 이익에 반한 것일지라도 위조는 아닙니다. 위조는 권한 없는 자 행위니까. 그래서 사문시험이 통해서 성립하지 않죠. 5.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 X, 니은 O, 디귿 O, 리을 O니까 답은 4번이 되겠죠. 18번으로 갑니다. 국가적 법익에 이제 세 문제가 나왔네요. 자, 뇌물죄에 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1번. 뇌물죄에서의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람은 금전, 물품, 기타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며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자, 바로 성추문 검사건 기억나시죠? 성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도 바로 뇌물이다. 1번은 O. 다음 2번으로 갑니다. 2번도 이제 우리가 뭐 잘 아는 직무 관련성 문제로서 A급 판례, 바로 해운 정책과 공무원 사건. 구 해양수산부 해운 정책과 소속 공무원이 피고인이 가배원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중국의 선박 운항허가 담당 부서가 간장하는 중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더라도 이건 바로 이 해운 정책과 소속 공무원은 대한민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관한 직무만 수행하다 보니까 외국 국적 선사의 선박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니까 뇌물이 아니고 따라서 뇌물수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2번은 바로 X가 되겠고 답이 되겠네요. 3번도 직무관련성 문제,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받았더라도 이런 경우는 바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니까 여기는 바로 뇌물수죄가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다음에 이제 4번. 임용될 당시 공무원법상 임용 결격제당하여 임용이가 무효였지만 그 공무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였다면 이런 경우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수뢰죄 주체인 공무원으로 보기 때문에 수뢰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5가 될 것이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번으로 갑니다. 공무방해에 관한 대한 설명 중 적절치 않는 거. 자, 1번 여러분이 잘 아는 차례로 폭행한 사건 기억나시죠?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해서 폭행 협박을 하는 경우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자, 공집은 공무원의 수에 따라서 재수 결정되니까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다면 사회관념상 하나의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개의 공집은 실경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이 됐죠. 5. 다음 2번. 자, 불법 주차 차량에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다시 이를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 공무원도 일단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이니까 이를 폭행하게 되면 바로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공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의 논점은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해당 여부인데 바로 폭행 당시 주차단속 공무원은 1년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 근무 중인 상태에 있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 2개가 있었죠. 지금 나오는 그러니까 주차단속 공무원 사건하고 주차단속 공무원 폭행 사건하고 청원경찰 폭행 사건은 둘 다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공집이 됩니다. 2번은 5. 3번 그 유명한 혈액 바꿔치기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이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서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 토록했다면 이런 경우는요 단순히 바로 그 수사기관에 대해서 허위를 신고한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 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이 수사기관이 충분히 심사했음에도 조사했음에도 위계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집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 바꿔치기 사건이나 소변 바꿔치기 사건은 둘 다
위기한 공집이 되니까 3번 틀렸네요. 자, 4번 쓰레기 변호사 사건 기억나시죠? 변호사가 접견을 핑계로 수용자를 위하여 휴대전화와 증권거래용 단말기를 구치소 내로 몰래 반입하여 이용해 하겠다면, 자, 이때 이 변호사의 이러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해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위기한 공집이다. 그래서 뭐 답은 3번이 되고 다 A급 판례들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쉬운 이유가 공집도 다 이 4개는 정말 다 뭐 마무리 특강이나 통일모의사나 다 나왔던 A급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틀리면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마지막 문제로 20번 위증의제 및 무고의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치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1번 자, 헌법 12조 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 금지 원칙을 구체한 자기부재 거부 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증언 거부권자가 위증을 하였을지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자, 1번 기억나시죠? 형사소송에 있어서 증언 거부권이 있는데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의 바로 증인의 위증이 과연 위증죄가 되느냐 여부, 우리는 둘로 나눠서 봤죠. 이처럼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그러니까 증언 거부권의 불고지가 증언 거부권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를 초래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례가 쌍방상해 사건이라든지 사촌형제 비호 사건이 그에 해당하죠. 그래서 1번은 5가 됩니다. 반대로 사실상 장애가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런 경우는 위증죄가 성립해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전남편 비호 사건이었죠. 다음 2번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여러분이 잘 아는 위증죄와 무고죄 자수자백의 특례 기억나시죠? 위증죄를 범한 자가 공소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시간적 관계 확정되기 전에 자백이나 자수하면 필요적 감면 혜택을 둡니다. 필요적 감면이니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죠. 그래서 자수백의 특례라고 하는 겁니다. 자, 3번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한 사실, 자,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는 요건은 신고 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도 충분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 무고죄는 바로 객관적 진실에 반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이때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안 되고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되고, 단순히 신고 사실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네요. 적극적 증명이야지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부족하다. 4번, 자, 여러분이 잘 아는 이른바 국민신문고 사건,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가불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을 제기했는데, 자, 논점, 자, 무고죄는 목적범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목적하는데 이때 징계처분은, 무고죄의 징계처분은요, 공법상 감독관계에서 질서 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공법상 감독관계가 아닌 단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은 무고죄에 있어서의 징계처분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명 사립학교 교원 사건 또는 국민신문고 사건은 무고죄가 되지 않죠. 그래서 20번의 경우는 1번, 3번, 4번이다 중요한 A급 판례들이었고, 2번은 이제 법조문으로는 여러분이 예상됐던 중요한 법조문이니까 여기도 틀릴 일은 별로 없겠네요. 그래서 20번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20문제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채점을 봤을 때 이미 채점이 맞췄겠지만
뭐 나름대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걸 왜 틀렸지? 시험 끝나고 보면 그런 생각이에요. 시험 끝나면 별것도 아닌데 왜 틀렸지? 막상 끝나고 보면 쉬웠는데 왜 이렇게 내가 틀린지 모르겠네. 내 정신이 아니었나. 그런데 뭐 이렇게 보통 수험생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시험장에서 실전에서 이렇게 착각하지 않고 헷갈리지 않을 것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바로 실력을 다져야 될 것이고, 우리 형법 시험이 이제 이렇게 이제 상반기는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평이 좀 쉬웠다겠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하반기 시험은 항상 그래요. 좀 쉬웠다면 좀 다음에는 어렵게 되니까 우리 9월달 시험에는 조금 난이도가 더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그런데 출제의 패턴은 크게 변함이 없어요. 이제 대신 난이도의 상향 조정은 이렇게 기출문제 일변도로, 그것도 중요한 판례만 이렇게 조합시킬 게 아니고 좀 이렇게 이제 지엽적인 판례라든지 기출 판례가 아닌 판례를 좀 소개시키면 또 시험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뭐 학설을 많이 낼 수도 없고, 그래서 학설은 여러분들이 눈에 말씀드렸지만 바로 중요한 학설 몇 가지, 한 4가지 정도만 꼭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법조문을 또 여러분들이 꼭 마지막 시험 단계에서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형법은 뭐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뭐 그럴 염려가 없는데, 합격을 만약에 불행하게도 할 수 없는 분들은 바로 다음 시험을 대비했을 때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가지고, 첫째는 이제 기본적인 중요한 판례를 잘 다진 다음에 조금 업그레이드하는 조금 심화된 판례들을 정리해 두시면 형법은 항상 90점 이상의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 여전히 형법은 판례 싸움입니다. 판례를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는 것이 형법의 고수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고, 지금까지 형법 2018년 3월 24일 1차 경찰 공무원 형법에 대한 기출 강의를 했고, 여러분들이 뭐 시험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발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발표 때 뭐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얼굴로 뭐 인사하러 오면 좋겠습니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다음에 또 이제 기본 강의 같은 경우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어요. 감사합니다.